근데 숫자적으로 보면은 1900달러가 35달러가 되니까 우리는 마이너스 98%의 손실을 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때 금 1온스당 35달러에 대한 값어치는 근본이제 이전으로 계산했을 때는, 근데 확실한 건 금은 시스템 위기 시에만 많이 올라가. 예, 정확하십니다. 시스템 위기에만 많이 올라가는데요. 이게 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그게 있어요. 우리가 금 가격을 보는 건 미국의 달러 표시로 된 금 가격만 본단 말이죠. 근데 사실 화폐에 대한 위기는 계속 있었어요. 지난 70년을 보더라도 정말 많은 국가, 지금 터키 리라와도 그렇고, 베네수엘라도 그렇고, 아르헨티나, 브라질, 그러니까 난민은 너무 일상이고, 이란이라던가, 너무 많잖아요. 사실 이런 화폐에 대한 위기. 근데 이 위기 때 그 화폐가 절하되는 것을 이 금으로 해지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달러 표시로 된 금 가격만 보게 되면 달러에 대한 해칭만 우리가 보는 거라 이럴 땐 금 가격이 별로 안 올랐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시스템 위기는 언제 어느 때든 정말 다양하게 발생하고, 그게 우리나라에서 발생한다면 금은 또 그거에 대해서 정확한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거고, 근데 지금은 또 심지어 달러에 대한 시스템 위기가 또 있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의 비밀 마이클 멜로니가 금 가격은 많이 저평가되어 있다. 적어도 오버슈팅 나올 경우 다우지수 2배 갈 수 있다는 견해를 밝히던데, 양베리님 견해 궁금합니다.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정확히 몇 달러가 된다, 몇 달러가 될 거다, 이거는 사실 의미가 없어요. 이게 또 많은 사람들이 이게 얼마가 될 건지에 대해서 너무 큰 부여를 하는데, 일단 첫 번째, 맞출 수가 없어요. 정확한 건. 두 번째, 그 가격은 상관이 없다. 이 두 가지, 맞출 수도 없고 그 가격이 상관도 없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금 가격이 100만 달러가 되는 것보다 금 가격이 지금 1800달러잖아요. 200달러가 되는 게, 그럼 금 가격이 9분의 1로 가치가 떨어지는 게 우리한테는 더 유리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를 잘 생각을 못 해가지고 금 가격 4만 달러 간대, 이런 걸 좋아하거든요. 사실 금 가격이 4만 달러 가는 걸 아무 의미가 없어요. 금 가격이 4만 달러가 되든 400만 달러가 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삼성전자가 한 주에 10,000원이에요. 10,000원. 근데 금 1g도 10,000원이에요. 그러면 이 둘은 같잖아요. 삼성전자랑 1g이. 근데 이 나라 경제가 아주 개판이 됐어요. 그래서 삼성전자의 주가가 10분의 1 토막 났어요. 얘가 1,000원이 됐어요. 그리고 금 가격은 그대로 10,000원이에요. 이러면 사실 금 가격은 하나도 변한 게 없어도, 얘는 10,000원이어도 이 금에 대한 가치가 10배로 올라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금 가격이 막 올라간다는 건 사실은 화폐에 대한 가치가 푹푹 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 화폐를, 금 가격이 그냥 표시를 하는 거거든요. 얼마의 화폐가 들어가는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근본이제로 갔어요. 1온스당 다시 35달러에 고정을 하겠다 라고 한다고 하면, 지금 금 가격이 1900달러에서 35달러가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98% 우리는 손실을 보게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98%. 근데 숫자적으로 보면은 1900달러가 35달러가 되니까 우리는 마이너스 98%의 손실을 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때 금 1온스당 35달러에 대한 값어치는 근본이제 이전으로 계산했을 때는 19만 달러의 값어치일 수도 있는 거죠. 이게 진짜 설명하기가 되게 어려운데, 이거 어떻게 하면 정말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 잘 설명드리고 싶은데, 우리나라의 총 화폐가 100만 개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안에 금이 100개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돈이 다 합치면 100만 원이 있고 금이 100개가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금 가격은 1,000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가 갑자기 근본이제를 하겠대요. 근본이제를 하니까 이제 금 한 개를 10원으로 하겠대요. 그리고 이 돈을 싹 지운 다음에 얘를 1,000원으로 만들겠대요. 그러면 금 가격은 1,000원에서 10원이 됐어요. 100분의 1로 줄었거든요. 하지만 이 세상의 돈은 100만원에서 1,000원으로 줄었고, 금은 이걸로 계산을 했을 때 금은 원래 한 개당 10,000원이 됐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사실 금에 대한 가치는 10배가 올랐지만 금 가격은 100분의 1 토막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은 아무 의미가 없다. 금의 가치가 얼마나 증가했느냐를 생각하면 되는 거죠. 이게 잘 설명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금값이 얼마까지 오를 것이냐, 3만 불이냐 30만 불이냐,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봐야 될 건 금과 화폐의 비율을 봐야 된다. 이것도 강의에서 다 나오는 내용인데 이걸 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음모론 아닙니다. 화폐는 근본이제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뭐 근본이제, 뭐 무조건 근본이제로 간다, 저는 이렇게 못 박아두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 화폐 시스템이 바뀌는 와중, 예를 들면 제가 최근에 브레튼 우즈 3.0이라는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브레튼 우즈 2.0, 그러니까 달러 패권 시스템, 페트로 달러 시스템이었죠. 그 페트로 달러 시스템으로 바뀌는 그 과정에서도 금 가격은 무려 26배나 상승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근본이제를 간다라고 생각을 해서 금 투자를 하는 게 아니고, 어쨌든 이 화폐 시스템이 바뀌는 이 시기에서는 모든 돈들이 이것으로부터 피난을 가기 때문에, 그 피난처로서 금이 항상 제 역할을 해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여기로 피난을 가야 한다, 이런 관점으로 생각을 하는 게 더 맞다고 봅니다. 물론 근본이제도 가능성이 되게 높긴 해요. 높은 것도 있고, 근본이제가 아닐 경우에는 다양한 선택지가 있겠지만, 어느 쪽으로 가든 어떤 게 그 화폐 질서를 만들던 그 과정 가운데서 금의 거대한 상승이 있는 건 약간 불가항력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본이제 못 가요. 경제 규모가 얼마나 큰데, 뭐 사실 근본이제가 못할 건 없죠. 이게 근본이제를 못 간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저는 다 알아요. 그리고 비트코인 공부도 저는 되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그렇고. 뭐 아무튼 여러 가지 이유가 많지만, 근본이제가 안 된다고 주장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일단 금의 생산량이 세계 경제가 확장되는 속도를 못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세계에서 부족한 유통량을 채우려면 이 화폐가 5%만큼 증가를 해야 하는, 근데 근본이제 시기에서는 금의 생산량을 5%만큼 늘리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보통 금의 생산량이 뭐 증가하는 비율로 따지면 1년에 한 1.2%에서 뭐 1.5% 정도 된다고 말을 하는데, 이걸 못 따라가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사실 그 어느 때도 근본이제가 그걸 따라갔던 적은 없어요. 경제가 발전하는 속도는 원래 더 컸고, 그 부족한 유통량을 그 근본이제는 당연히 그걸 해줄 수가 없어요. 어느 화폐 시스템에서도 그거를 감당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금으로 못 채우니까 금을 담보로 한 화폐의 양이 늘어나면서 화폐의 가치가 떨어졌었던 거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거죠. 근본이제 때 화폐의 가치가 유지되는 것처럼 보인 거지, 사실 그 화폐의 가치는 계속해서 떨어졌어요. 그래서 어느 임계점에서 더 이상 이 화폐의 가치가 제 역할을 못하니까 근본이제와 이 분리되면서 그런 일들이 계속 발생을 했었던 것처럼요. 그래서 화폐를 계속 늘리는 건 사실 뭐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면 그런 말씀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통화정책에서 좀 많이 불리하다. 근데 사실 불리한 거 맞아요. 근본이제를 가면 이게 트래핀의 딜레마라고 하거든요. 이게 근본이제는 어떻게 보면 약간 고정환율을 유지하다 보니까, 화폐와 이 금의 그 가치를 연동시켜서 이걸 고정시켜 버리다 보니까 좀 자주적인 통화정책을 못해요. 그 부분이 있긴 한데, 그렇다고 아예 못하냐? 또 그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근본이제일 때도 화폐 발행량 늘릴 수 있었어요. 원래 금과 화폐량이 이제 똑같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퍼센트로 바꾸면 100%가 유지가 되는 게 이제 근본이제예요. 근데 여기서 화폐량을 사실 더 늘려도 상관은 없었어요. 이렇게 실제로 했고, 그래서 총 250%까지 금과 화폐의 발행량이 차이가 나도 이 시스템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 화폐의 역사들을 통해서 밝혀낸 거기 때문에 이 정도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또 생각해 봐야 될 건, 그러면 어쨌든 이 250%를 넘어서게 되면 더 이상 화폐 발행을 못하지 않냐. 그러면 이제 금을 우리가 생산을 하는 것만 생각을 하지만, 이 금의 생산량을 늘리는 것만 생각을 하지만, 사실 공개 매입을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신용화폐 시스템에서는 양적 완화라는 그 화폐 정책이 있거든요. 이거를 이제 QE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냐, 사실 공개시장 조작 중 하나이거든요. 공개시장 조작이라는 통화 정책 중에 하나예요. 여기 중에 하나로 이제 양적 완화인데, 이거를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중앙은행이 시중에 있는 채권을 공개적으로 매수하는 거를 의미를 해요. 그러면 중앙은행은 시중에 화폐를 주는 거고, 중앙은행에는 채권이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중앙은행은 자산이 늘어나고, 중앙은행에 발행하는 화폐는 자산일 담보로 화폐가 신용을 얻는 거니까 화폐가 뿌려져도 의미가 있는 거죠. 이런 마찬가지로 우리가 옛날에 근본이제만 자꾸 생각하니까 그 어떤 틀 안에 갇혀서 그래요. 그래서 이 근본이제도 현대화된 근본이제에 대해서 연구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이 있거든요. 이 현대화된 근본이제에서도 공개시장 조작을 이용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중앙은행이 또 공개적으로 금을 매입할 수가 있어요. 금을 매입을 해서 중앙은행에는 그러면 금이 쌓이게 되고, 시중에는 화폐가 늘어나게 되는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금을 담보로 한 화폐가 아니에요. 이 화폐라는 건 중앙은행이 발행한 만큼의 금이 이 화폐의 가치를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중앙은행이 갖고 있는 금, 그러니까 이 국가 안에 국민들이 갖고 있는 건 애초에 화폐의 가치에 반영이 안 돼요. 근데 그 금을 중앙은행이 삼으로써 중앙은행 안에 금이 늘어나니까 이 화폐의 가치가 늘어나고, 그러면 그것으로 인한 화폐를 시중에 발행을 했을 때, 그러니까 시중에 뿌려주는 거죠. 시중에서 금을 사고 대신 그
금에 대한 값을 주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화폐량을 늘릴 수 있어서 통화 정책도 어느 정도 맞출 수 있다 라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물론 이 과정에서 이 금을 공개적으로 사는 거다 보니까 금 가격이 튀어 오를 거예요. 근데 이거는 사실 별 상관이 없어요. 물론 금본위제이기 때문에 이 금 가격을 어느 정도 좀 유지를 해줘야 되는데 금본위제가 아니라 뭐라 그래야 될까? 우리가 이전에 생각했던 건 금이면 뭐 무조건 35달러에 무슨 교환을 해준다 이런 체제라기보다는 이 35달러라는 이 교환 비율을 그때그때마다 정부가 필요에 의해서 뭐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조금씩 바꿔주는 공개시장 조작을 하면서 40달러에 사주겠다 50달러에 사주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뭐 화폐량에 따라 다르게 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지금 채권을 보면 그 중앙은행이 직접 양적 완화로 사주니까 채권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근데 그 누구도 이렇게 채권 가격이 올라간다 그래서 달러가 가치가 떨어졌네? 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 그 채권 가격이 올라간 것만큼 중앙은행의 자산도 가치가 올라가니까. 생각하자면 이런 식으로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생산자 물가 상승으로 소비자 물가 상승되고 인건비 상승하면 무지막지한 인플레이션 오고 그러면 고금리다 보니까 생산과 소비 다 침체에 오는데 인플레이션 최고점에서 금은 다 털어야 되나요?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자체가 인플레 이퀄 금의 상승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이랬던 때도 있어요. 근데 아닌 때도 있어요. 오히려 인플레는 생각보다 심하지 않은데 금값은 정말 미친 듯이 올랐던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금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면 단순히 인플레로 생각을 하면 안 되고 또 단순히 금리로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 금 가격을 움직이는 가장 큰 요소 딱 두 가지를 고르라고 하면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실질금리와 생산량이다. 이 두 가지가 금 가격을 움직이는 가장 큰 요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건데 물론 이 안에는 이 인플레이션과 금리 이 둘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의한 변동 그리고 금리의 변동 모두 영향을 미쳐요. 실질금리에. 하지만 실질금리의 추세성과 이거를 움직이려고 하는 정부나 중앙은행의 스탠스가 어떤 건지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인플레이션이 높지 않아도 정부가 이 실질금리를 마이너스로 유지하길 원한다면 금리를 낮춰요. 그렇게 해서 부채를 태운단 말이죠. 이게 되게 설명하기 되게 좀 복잡한 내용이라 이것도 그래서 조만간 영상으로 만들려고 좀 큰 기획을 해서 영상을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는 내용이긴 한데 어쨌든 그래서 단순히 인플레이션만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제대로 이해하시려면 그 투스텝 카페에 가시면 무료 강의가 있어요. 진짜 여기에 제가 거의 모든 걸 쏟아 부었거든요. 정말. 금 투자에 대한 거의 모든 걸 쏟아 부었어요. 이것만 봐도 돼요. 진짜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봐도 돼요. 무료 강의 이것만 보셔도 뭐 금과 은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어떤 것들이며 걔네들이 과거 100년 동안 어떻게 움직여 왔고 앞으로는 또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충분히 다 이해하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료 강의 5강에서 보여주셨던 원자재 주가 레이시오는 가장 최근 차트 어디서 구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거 차트를 볼 수 있는 사이트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냥 그 데이터를 받아서 그렇게 차트를 만들거든요. 이것도 살짝 보여드리면 이제 거기서 나오는 게 S&P 500이랑 이 데이터를 일단 받아오고요. 뭐 그냥 저는 원래 여기서 받지는 않는데 그냥 무난하게 하기에는 여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investing.com 들어오셔서 과거 데이터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거랑 그 다음에 GSCI 원자재 지수 이 두 가지를 다운받아서 이제 데이터로 차트를 만들면 돼요. 보여드리겠습니다. 근데 최근에 아마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올라가지고 그래서 좀 차트가 살짝 올라온 모습이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예측을 하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냐 보면은 이렇게 아주 살짝 고개를 들은 모습인 것을 알 수가 있네요. 이렇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직접 차트로 만들어서. 근데 여기가 investing.com이 데이터가 워낙 적어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튜브이라는 사이트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봤는데 아무튼 아직까지는 그거 뭐 링크를 막 그렇게 볼 수 있는 사이트를 제가 못 찾아서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배린지 실버바와 실버코인 중 어떤 게 괜찮을까요? 이게 실버바랑 실버코인은 각각 장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장단점도 말씀을 드리면 실버바, 그 다음에 실버코인 각각 장점이 있어가지고 실버바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장점은 한국에서 거래가 제일 많다. 이 거래가 제일 많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냐? 환금성이 뛰어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안에서는 사실 거의 대부분 실버바로 거래가 되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많은 양을 사려고 하거나 많은 양을 팔려고 할 때 실버바로 사는 편이 훨씬 더 사고 팔기가 용이하다는 거죠. 근데 내가 만약에 뭐 은 투자할 게 뭐 한 1억
정도다 한다면 사실 뭐 실버바를 안 사고 실버코인을 사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그 양이 많으면 어쩔 수 없이 실버바로 가야만 해요. 실버코인으로는 감당이 안 됩니다. 물론 살 수는 있어요. 살 수는 있는데 나중에 제값 받고 못 팔게 될 거예요. 그래서 황금성이 뛰어나다라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실버바의 두 번째 장점은 매우 싸게 살 수 있다. 제가 뭐 알려드린 몇 가지 방법이 있죠. 뭐 금은방 발품을 파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뭐 개인 거래를 통한 방법도 있을 것이고, 뭐 비슷하게 위탁 판매도 되고, 그 다음에 뭐 투스택 공동구매를 이용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정말 매우 저렴한 금액에 사실 수가 있어요. 방법을 잘 이용하면. 저는 참고로 공동구매로 삽니다. 제가 뭐 공동구매 홍보하려고 공동구매로 사는 건 아니라 진짜 제가 종로를 발품 다 팔면 거기가 제일 싸요. 발품을 팔러 꽤 자주 다니는데 거기보다 싼 곳이 없어서,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이렇게 매우 싸게 살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고요. 이제 실버코인의 경우에는 무슨 장점이 있냐, 첫 번째 하방 경직성이 더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 실버코인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유통되는 그 양으로 따졌을 때 실버바보다 훨씬 더 커요, 시장 자체가. 근데 다만 우리나라 안에서 거래가 많지 않다 보니까 나중에 황금성이 또 떨어져서 그런데, 예를 들어서 금과 은의 수요가 막 확 몰리는 시기 있잖아요. 이번 코로나 팬데믹 때도 그랬는데 은 가격이 딱 폭락하니까 엄청 싸졌잖아요, 은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은에 대한 수요가 막 폭증하면서 실버코인들이 다 품절됐었어요, 이 실버코인을 살 수 있는 데는.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 은 가격은 많이 하락했지만 이 실버코인은 거의 가격이 하락하지 않았었거든요. 심지어 우리나라 안에서는 뭐 거의 다 환율까지 계산이 되니까 오히려 가격이 훨씬 더 많은 프리미엄이 붙었어. 그래서 이런 실버코인은 그렇게 그냥 수요가 확 붙는 그런 시점에서 실버바보다도 훨씬 더 하방 경직성이 강하다. 그래서 가격 방어를 되게 잘해주고, 때때로는 가격이 오르는 구간에서도 이렇게 공급 대비 수요가 막 넘쳐 흐르면, 그러면은 이런 가격 프리미엄을 붙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있다. 대신 비싸요, 실버바보다. 훨씬 더 비싸고 나중에 팔 때 조금 더 귀찮긴 합니다, 이 황금성에서 좀 떨어져서. 대신 이런 장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두 번째는 근데 이게 제가 알기론 2021년 올해인가 작년인가 바뀌었다고 들었어요. 근데 어쨌든 관세가 원래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막 나중에 이렇게 뭐 이렇게 해외에 막 가지고 나간다던가 가지고 들어온다던가 했을 때, 그럴 때 되게 이게 좋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관세 이게 실버코인만 가능했는데 이게 없어졌다고 들었어요. 얘도 이제 관세 다 부과한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관련 법이 바뀌었더라고요. 저도 이거 좀 봤는데 그렇게 막 바뀌어 있더라고요. 또 뭐가 있지? 근데 이게 실버코인이 그렇다고 막 이렇다는 큰 장점은 없어서, 저는 우리나라에서 막 이렇게 크게 해외로 나갈 게 아니라면 그것도 장점 도 없어지긴 했지만, 그게 아니라면 우리나라에서는 실버바를 사는 게 훨씬 더 좋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코인 없어요. 몇 개 있긴 한데 진짜 말 그대로 몇 개거든요. 한 2, 3만 원짜리 막 한두 개 갖고 있는 게 다라서 저는 실버바를 더 선호하기는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거 하방 경직성 하나만큼은 정말 큰 이점이어서, 특히 지금같이 막 좀 경제위기에 대한 리스크가 좀 커지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는 오히려 실버바보다 실버코인을 사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죠. 만에 하나 그런 위기가 발생했을 때 그 가격 방어를 가장 잘해주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밀수가 동네 금은방에 많이 유통되면 종로 골드바랑 동네 금은방 골드바 가격이 비슷할 수도 있겠네요.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밀수는 우리나라 건국부터 계속 밀수가 있었는데, 이것도 설명드릴게요. 동네 금은방이 왜 더 비싸냐, 종로가 싸고 동네 금은방이 비싼 이유가 뭐냐, 도대체 뭐냐. 사실 이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애초에 수요 자체가 밀집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귀금속을 사려고 하면 종로로 오잖아요. 그러니까 종로에 그렇게 수요가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이거 수요 밀집이라고 쓰기보다는 좀 그렇게 쓸게요. 시간에 대한 리스크 차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금은방인 사장님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누가 저한테 팔았어요, 금을. 내가 근데 이 금을 갖고 있는데 이 금 가격이 변하잖아요, 자꾸. 내가 이걸 100만 원에 샀어요. 근데 이 금 가격이 50만 원이 되면은 금은방 사장님은 그걸 갖고 있는 것 자체가 리스크거든요. 그래서 이 갖고 있는 시간만큼이 리스크인데, 만약에 우리 가게에는 손님이 엄청 많아요. 맨날 막 사람들이 막 수백 명씩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은 지금 금을 비싸게 주고 사도 바로 어차피 이 사람한테 똑같은 가격에 팔면 되니까, 조금 약간 이만큼 마진 붙여서 팔면 되니까 애초에 이 가격 차이가 적어요. 물론 종로 금은방이라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좀 장사 안 되는 데 가면은 어마어마하게 비싸게 파는 데도 있어요. 근데 장사 잘 되고 이렇게 회전율이 좋은 데 보면은 살 때 가격은 싸고 팔 때 가격은 비싸요. 그래서 이 살 때 팔 때 가격 차이가 되게 적거든요. 그게 이제 시간에 대한 리스크가 적어서 그래요. 손님이 많으니까 회전율이 좋아서. 근데 동네 금은방은 누군가한테 매입을 받았을 때 내가 이걸 기본적으로 오래 들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걸 알거든요, 이 사장님들은.
그러면은 그 시간 동안 가격이 떨어지면은 이 사장님은 그 손해를 보는 거니까 차라리 애초에 살 때부터 가격을 후려쳐서 사는 거예요. 엄청 낮은 가격에 사는 거죠. 그래야 나중에 팔 땐 대신 비싸게 팔고, 그러면은 이 금 가격 자체가 쭉 떨어져도 어차피 싸게 샀고 또 비싸게 파니까 나중에 뭐 시간이 지나서 늦게 팔아도 이 손해가 적는 거죠. 그래서 동네 금은방들이 살 땐 비싸고 나중에 팔 때는 싸게 팔아야 되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이 시간의 리스크 차이. 두 번째는 유통 과정의 차이가 있어요. 사실 금과 은이 누군가로부터 매입한 금만 팔진 않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그렇게 매입한 거는 녹여서 다시 만들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도 금은방들이 금을 녹이고 재련하진 않아요. 재련하는 공장들이 따로 있어요. 골드바로 만들던지 뭐 이쁜 디자인을 해서 그렇게 금과 은으로 만들던지. 근데 이 재련하는 공장들은 당연히 또 종로에 또 밀집이 되어 있거든요. 만약에 그래듈이나 이렇게 그런 거는 인천 쪽에 많은데, 이렇게 그냥 막 뭔가 상품으로 만드는 그런 재련 쪽에서는 이런 게 종로에 밀집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종로는 그냥 바로 그 공장이 코앞이니까 사장님들이 막 이렇게 뭐 누가 금 사러 오면 이제 공장에 가가지고 사 금방 받아오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동네 금은방들은 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유통, 배달하는데 비용만 해도 엄청 걸리고 이게 오는데도 시간이 꽤 걸리니까 이런 유통 과정에서 좀 유통 비용 같은 게 많이 붙는 거죠. 그래서 동네 금은방이 비싼 이유는 그런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종로가 싼 거는 이런 이유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최소 금, 은은 어느 정도 모으는 게 좋을까요? 그냥 저는 비중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보통 포트폴리오 투자를 할 때, 그러니까 막 금과 은에 막 마켓 타이밍이 안 되고 그냥 포트폴리오를 안정적으로 꾸려갈 때 기본적으로 금이 한 10% 정도 보유하는 것을 제일 권장하거든요. 그래서 대략적인 레인지로는 7.5%에서 15%가 이 포트폴리오의 안정성을 만드는데 가장 좋아요. 이건 실제로 백테스트를 돌려봐도 그렇거든요. 한 지난 100년간의 모든 투자자산 데이터를 다 모아가지고 이 백테스트를 돌리면 그 포트폴리오에 금이 한 7.5에서 15% 정도 있는 게 가장 포트폴리오 효율성이 좋아요.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금 투자에 대한 확신이 있다 라고 한다면 그 확신이 있는 만큼 투자를 하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엔 그래서 그냥 100% 다 투자한 경우지만, 근데 그 정도는 아니다, 앞으로 좀 공부를 차차 해 나갈 건데 금 투자에 대한 필요성 정도는 느끼고 있다 라고 한다면 요 정도,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한 10% 정도를 좀 추천드리긴 합니다. 내 자산의 10% 정도. 그래서 이거 똑같이 얘기하는 게 제임스 리카드, 그러니까 금의 귀환이라는 그 책의 저자죠. 이 저자도 10%를 보유할 거를 추천해요. 뭐 많은 사람들이 이 금의 귀환의 저자인 제임스 리카드를 골드버그라고 말하거든요. 뭐 골드버그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뭐 골드충? 약간 이런 느낌? 뭐 금무새? 약간 이런 느낌인데, 근데 실제로 이 사람은 물론 금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지, 막 금만 모아야 된다, 모든 사람들이 투스텝처럼 막 다 금 은 투자에 몰빵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 절대 안 하거든요. 10%만 모으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무튼 좀 여담이었습니다만 10% 정도 모으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왜 멤버십 없어요? 멤버십이 없는 이유가, 투스텝이 멤버십을 안 하는 이유, 제가 구독자 이제 1000명 됐을 때부터도 이 멤버십 열어달라고 이제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는데, 저도 고민을 해봤지만 제가 사실 이 유튜브를 하고 또 더 나아가서 제가 이루고 싶은 꿈은 그런 거예요. 제가 처음에 금과 은에 이제 공부를 시작했을 때 이 금과 은에 대한 정보가 세상에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 이거 관련 뭐 커뮤니티 있잖아요. 금과 은 관련 커뮤니티, 실버 팩토리나 그런데 이런 데에 있는 모든, 거의 진짜 모든 글을 다 읽었어요. 모든 글을 다. 왜냐면 금과 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니까. 뭐 그거 외에도 뭐 금 관련된 유튜브 뭐 다 찾아보고, 뭐 블로그 글들도 보고, 그 다음에 뭐 책도 사서 읽어보고, 이렇게 막 해봤는데 좀 내용이 다 비슷비슷한 내용이긴 한데, 실제로 제가 그거를 확인해 보니까 뭐 예를 들면 뭐 금리가 올라가면 뭐 이자도 없고 배당도 없고, 그런 금은 수요가 떨어진다, 그래서 금 가격 하락한다, 뭐 이런 말도 있고, 뭐 금리 올라가면 달러에 대한 수요가 올라가니까 금 가격은 떨어진다, 뭐 이런 말도 있고, 되게 이런 말들이 진짜 많아요. 이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거를 분석해보면 오히려 금리 오를 때 금 가격이 올랐던 경우가 훨씬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처럼 되게 뭔가 이런 공부를 하면서 느낀 게, 세상에 알려진 정보는 뭐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 올바른 정보는 많지 않구나.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올바른 정보를 접하지 못하고, 그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 나처럼 직접 검증을 해본다던가 이렇게 잘 안 하겠구나, 그냥 전문가라는 사람이 이야기하니까 믿을만 하겠구나 생각해서 믿고 그렇게 투자를 하겠구나. 그래서 이런 거 자체가 너무 싫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좀 뭔가 어떻게 보면 당한다?
당한다고 표현을 하는 게 맞을까? 그런 것들로 인해서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는 그런 현실이 너무 싫어서, 그래서 좀 더 제대로 된 정보를 제대로 습득할 수 있게 내가 다 필터링 해주고 그런 정보들만 이렇게 드리고 싶다라는 게 저의 어떻게 보면 좀 큰 꿈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목표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정보에 차등을 두고 싶지가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고등학생인데도 정말 돈이 많이 없고 부족한 고등학생인데 금은 투자에 대해서 배우고 싶을 수 있잖아요. 이런 거에 관심이 생겼는데 세상에는 정보가 너무 없고 있는 정보들도 막 다 엉터리고, 그래서 투스텝이란 사람을 알게 돼서 드디어 제대로 된 정보를 얻나 했지만 막 뭔가 돈을 내야만 들을 수 있어서 나는 돈이 없어서 못 듣는다, 막 이런 사람이 생기지 않았으면 했어요. 그래가지고 정보에 차등을 주고 싶지 않아서, 그래서 멤버십을 만들지 않고 그냥 모든 제 정보를 다 올리는 겁니다. 근데도 물론 제가 유료 강의가 있어요. 투스텝 카페에도 있고 야나두에도 있고 몇 가지 더 다른 플랫폼에도 있고, 그다음에 뭐 투스텝 책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것도 뭐 하나의 뭐 돈을 받고 정보를 주는 거긴 하죠. 그럼 이거는 왜 그러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여기엔 정보의 차등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정말 투스텝 영상을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면 모두 알 수 있는 내용인데, 워낙 투스텝에 있는 내용들이 너무 많고, 그 다음에 또 어떤 부분은 또 핵심 내용이라고 보기보다는 좀 궁금증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이런 내용들도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이걸 다 보는 데는 너무나도 많은 시간이 걸리는 거죠. 한 120시간 정도가 걸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돈이 없는데 이런 정보를 얻고 싶다고 한다면 그래도 이 영상만 봐도 알 수는 있다. 다 알 수 있는 거다. 다만 정말 뭐라 해야 될까? 알차게 이렇게 막 핵심 요약된 그런 정보를 얻고 싶다면, 그냥 빠르게 정보를 얻고 싶다면 그거는 돈을 내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 식으로 하는 거지. 근데 멤버십을 가게 되면 그런 게 아니잖아요. 뭔가 이제 정보에 차등을 둬야 되게 되잖아요. 그거는 약간 제가 원하는 방향성과 좀 안 맞아서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좀 바보 같은 생각일 수도 있어요. 뭐 어쨌든 돈 벌 수 있는 그런 기회인데 이거를 제 스스로 그냥 뭐 날리는 것 같아 보이고 좀 멍청해 보실 수도 있는데, 뭐 근데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많은 분들한테 진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진짜 돈이 있건 없건 모든 사람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다. 약간 이런 생각에 멤버십이 없습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